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주간 시황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준비를 다 하고 영상까지 찍은 다음에 편집하고 일요일날 오전에 내보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토요일날 하루 종일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골프 치러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KTX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인데 제가 대구를 어저께 아침 새벽부터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애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새롭게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조금 늦게 발행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시장 리뷰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슈도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주식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형성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시장 흐름에 집중을 해서 주간 시황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종의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 변곡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시의 사실 큰 흐름, 거시적인 위험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증시 중에서 미국 증시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은 셀 US, 즉 미국 금융시장 탈출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 US의 형태는 장기 채권의 동향, 그리고 달러의 동향, 그리고 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거는 미국 30년 장기채 가격입니다. 금리 아닙니다. 장기채 가격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거를 주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솔직히 그렇게 의미 있는 변곡점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정도 수준의 반등을 가지고 뭔가 크게 채권 흐름이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주식으로 환원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채권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장기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달러 지수 역시 지난주 같은 경우 한 4일 정도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추세 하락, 이 하락을 의미 있게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선 그래도 다소간은 약간의 좀 봉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방향은 하락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달러 지수 역시 큰 변화를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동안 금을 보게 되면 금은 사실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미국 금융자산의, 미국의 채권 혹은 미국의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작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금융시장이 실질적인 안정을 보여준다고 하면 금 역시 나름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상승 추세에 대한 의미 있는 변곡점이 형성되는 게 맞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금의 조정 형태도 변곡점이라고 보기는,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셀 사인이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셀 사인이 나오지 않은 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 금 역시 지난주에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의미 있는 변곡점을 형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그냥 그동안의 랠리에 따른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실제 주요 금융자산들의 동향을 종합해서 보게 된다면 셀 US의 위험, 결국 이 셀 US의 위험은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잠잠해진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궁극적인 위험이 제거된 지난주의 흐름이었다, 지난주의 금융시장 동향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그래도 지난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증시에만 집중을 해서 보게 된다면 그래도 그동안 존재했던 하락 추세의 채널,
이 하락 추세 채널 자체가 상향 돌파됐기 때문에 하락 추세 위험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수상의 변곡점은 지수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섹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빅테크에서도 유사한 형태, 지금 보여드리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하락 채널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또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고, 이외에 기타 AI 관련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만 놓고 보게 되면 지수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일종의 변곡점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발생한 변곡점은 사실 숏 커버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숏 커버 사인이라는 게 뭐냐,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주식을 매수하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동안 숏 포지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숏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식을 매수하라는 변곡점은 아니다, 증시의 추세 위험을 제거시킨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전체로 몇몇 개 종목에서 보였던, 그리고 지수에서 보였던 요 숏 커버 사인의 변곡점만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약간은 평가절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단순히 숏 커버 사인만 보였던 것은 아니고 일종의 롱 사인으로 보이는 변곡점들도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목요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금요일까지 이어진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소프트웨어에서 팔란티어가 이제 롱사인으로 보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롱사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연이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 하나만 나타난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팔란티어만큼의 강세는 아니지만 충분히 롱사인으로 볼 수 있는 강세가 나타난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나뿐만이 아니라 SAP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흐름이 나타났고, AI 인프라에서는 GE 베르노바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롱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종목, 미국 종목이 진짜 많은데 제가 보여드린 몇몇 개 종목에만 나타난 거니까 극히 일부에서만 나타난 게 사실인 거고, 사실 또 롱사인 제가 설명드리면서 종종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롱사인이라는 게 결국 성격상 가장 이제 속임형이 많은 변곡점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롱사인을 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GE 베르노바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에 대한 극복은 이미 진행되었거나 실질적인 중장기 상승 추세 자체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 강세, 연속 강세를 통해서 롱사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보통 많이 빠진 상황에서 첫 번째 반전 과정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게 전개됐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숏 커버 사인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일부에서 롱 사인까지 나온 혼합된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의 여력이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번 주부터 더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사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장 전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초대형주고 AI에서 사실 뺄 수 없는 기업이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만 주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실적에 주목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AI 산업 전체에 큰 시사점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테슬라를 빅테크로 넣을 것인가, 어디에 넣을 것인지 좀 애매한 주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자체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하면 IBM, SAP, Now, 알파벳의 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이제 가장 크고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력이 큰 알파벳의 실적에서 시사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파벳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클라우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클라우드 부분이라고 하면 이쪽의 실적도 분명히 시장의 예상치에 충족되는 상황인데, 이 시장의 예상치라는 게 최근에 이미 충분히 낮아졌던 실적 전망치였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분명히 변곡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상승이긴 했지만 음선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전환이 나타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캐펙스 가이던스 자체가 유지된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사이클 자체가 투자 사이클이 점점 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필살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부터 빅테크의 실적에서 캐펙스 가이던스가 이전만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주가 흐름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소프트웨어 쪽 흐름을 보게 되면 IBM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지만 SAP, 특히 또 서비스나우 같은 종목의 흐름은 굉장히 인상적인 형태입니다. 이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BM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데 연이틀 약세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주가 하락이 추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실적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추세, 이 전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당분간 IBM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추세 기조에 상실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이 IBM이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 이것 자체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SAP 같은 경우 제가 필살기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안 빠진 종목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빠르게 상승 전환을 하면서 일종의 이 종목도 롱사인이 발생한 상황이고, 롱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추세를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인상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서비스나우의 주가인데요.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완전히 추세를 이탈하는 것 같은 그런 약세가 전개됐던 종목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의 정부가 IT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낮아질지, 이쪽에서의 매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주가 흐름, 요 정도 기간으로만 보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요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게 되면 한 요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아주 드라마틱한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상승 추세로의 복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주목했던 건 이 추세 자체를 깨지 않는 종목군들에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회복을 보인 종목도, 이런 종목들도 꽤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서 나오나 계속해서 찾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서비스나우에서 이런 흐름들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다 모두 다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다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많은 종목들의 실적과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난주까지 있었던 동향을 보게 되면 일종의 AI 소비 사이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제가 최소한 기대하고 있는 AI 소비 사이클의 도래를 약간은 좀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실적과 주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 정도의 시사점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시장 결론 및 투자 관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난주 이제 미국 금융시장 동향은 완전히 상반된 동향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봤듯이 궁극적인 셀 US의 위험은
미국에서의 셀 US의 위험은 제거되지 못한 가운데 증시는 그래도 하락 위험에 대한 제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궁극적인 위험은 존재한다. 하지만 증시는 하락 위험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꽤나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게 주식시장이 정신이 못 차린 거다. 오버한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다시 빠질 거고 다시 되돌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증시가 먼저 더 선제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 더 크게 하락하지 않았냐. 그러니 증시가 하락 추세 위험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후에 궁극적인 위험의 제거도 후행적으로 나타날 거다.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 어떤 게 맞느냐 이거 고민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모든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미래를 그려보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단지 감으로 미래를 그려보는 것에 지나지 않은데 뭔가 자신이 예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 놓고 있는 미래의 그림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으신다면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일단 그래도 변곡점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변곡점을 보였으니까 주식 비중을 일정 정도 증대시키면 됩니다. 다만 증시가 오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주식 비중의 증대, 요 정도까지만 제한하는 수준의 주식 비중을 증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때 코로나 시기처럼 V자형으로 회복을 하게 될지 아니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하락하고 강한 반등한 다음에 이렇게 비추세로 전환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한 두세 달 후에는 무조건 올라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추세를 보인 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험은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 위험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V자로 올라갈 것이다, 혹은 V자로 회복한 다음에 비추세를 보이다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낙관적으로 편향해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냥 있는 보이는 그대로 V자로 반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근데 이게 V자로 계속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비추세로 전개될지 이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주식 비중만 증가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정말 이런 롱사인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대응하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더 두 번째 하락, 더 심각한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서 늘려놨던 부분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공격적으로 늘려놓은 게 아니니까 그나마 걷어내기 쉬울 거란 말이죠. 그럼 열심히 빠르게 걷어내면 된다. 저는 이게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쓸데없이 미래를 섣부르게 전망을 하고 투자 관점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후의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약간은 수익이 날 수 있게 포지션을 조정하고 하락하면 손실이 아주 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약간은 태도의 관점,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철학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사실 미래를 맞추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임이라고 한다면 우린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주식 투자의 묘미라는 거는 미래를 알 수 없더라도 상황에 맞는 대응만 한다면 분명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이 그렇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더더욱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전망해서 그동안 현역에서 20몇 년간 일을 했던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 20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묘미다. 주식 투자의 묘미다. 이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우리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를 보게 되면 확실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인 강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전체로 볼 때 아주 절대적인 투자 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투자 관점 뭐죠? 지수 게임보다는 개별 종목 게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흐름만 유효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의 동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0%대의 GDP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게 되면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GDP가 이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던 거는 이때 이후로 처음 나타난 일입니다. 그럼 이때가 뭔 일이 있었나? 네, 코로나 시기입니다. 즉 현재의 GDP 상황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처음 보는 GDP의 위축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내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내수 상황은 조금 더 더더욱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0 이하로 이만큼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던 쪽은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이때가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기,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처음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내수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이 완전 바닥인 거야. 완전히 매크로가 지금처럼 안 좋은 경우가 없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주식을 담아내는 적기야. 이렇게 역발상적인 접근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역발상적인 접근은 최소한 주식시장의 가격에서라도 그리고 금융시장의 가격에서라도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선제적인 징후, 선제적인 시그널이 있어야 가능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모델을 돌려서 미래에 어떤 GDP가 나올지 우리는 계산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매크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반응에서만큼은 선제적으로 좋아질 것을 분명히 암시하는 반응이 있어야 그래야 역발상적인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지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매크로 전체를 포함해주는 매크로 전체를 설명해주는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매크로 가격상의 흐름은 역발상이 가능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환율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율은 이 박스권의 하단을 지난번에 그래도 정치적 안정이 나오면서 약간 이탈한 후에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좋은 형태의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달러 지수가 지금 여기까지 하락해 있는 걸 봤잖아요. 그죠? 앞서 달러 지수가 이만큼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걸 확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달러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그만큼 우리나라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게 원달러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서 우리나라 매크로가 앞으로 V자로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겁니다. 환율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채권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3년물 금리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글로벌하게 지금 미국을 제외한 채권 랠리가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채권 랠리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같은 매크로 위기 상황에서 채권의 랠리, 금리의 하락이 왜 나타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당연히 매크로가 부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우리나라의 채권이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매크로는 환율, 채권에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증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매크로를 대변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실질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랠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회복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나 싶고요. 이런 지수뿐만이 아니라 지수 관련 대형주의 흐름들도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어떤 의미 있는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건 아니죠. 2차 전지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삼성 SDI가 가장 뚜렷한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지 최근에 나아졌다고 해서 이 하락 추세가 극복되고 있는 모습은 없어요. 소재 섹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이상의 모습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가장 직접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IT 쪽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수가 이렇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별하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게 IT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 확인되고 있는 매크로 전체 지표, 환율, 금리 같은 매크로 전체 지표, 그리고 매크로 가격 지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대형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는 역발상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황,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은행주가 상대적, 절대적 강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지수의 강세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 매크로가 좋기 때문에 은행주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은행주가 이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은행의 강세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매크로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그나마 하락 압력을 방어해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매크로의 하락 압력이 발생을 했을 때 안전장치로서 밸류에이션이나 주주환원 증대나 이런 것들은 잘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은행에는 되게 잘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은행주의 주가가 오르고 의미 있는 랠리를 보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탑라인이 개선이 되면서 주주환원 비율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크기가 더 커질 때 실질적인 랠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주가 흐름도 그 정도 수준의 이익 변화도 아니란 말이죠. KB금융주주가 가장 상대적으로 셉니다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더 의미 없는 단기 상승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게 우리나라 매크로 전체를 역발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포인트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분명히 미국보다 지수상으로 조금 회복폭이 빠른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매크로 상황이 앞서 봤던 안 좋은 매크로 상황과 반대되는 선제적 반응이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수 관련 대형주나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는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의 흐름이 딱히 긍정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차 보아왔던 알파게임의 흐름, 결국 개별 종목 대형주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더 강화되거나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알파게임이 지난주에 더 강화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하게 증시에서만큼은 그래도 시장 위험이 축소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시장 위험이 높아지면 알파 게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봤듯이 미국 증시에서도 최소한 증시에서만큼은 하락 추세 위험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알파 게임은 더 강화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유추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알파 게임의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흐름이 나왔다.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글로벌 전체로 시장 위험은 크지 않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식시장 분석하실 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시장 알파 게임의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이 알파 게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대장주 있잖아요, 조선방산이 약세를 보이지 않은 점,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가장 강한 쪽은 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수 종목에서 이렇게 이제 고가갱신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강한 알파 섹터는 조선이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적도 좋았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 관세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나라라서, 근데 이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조선이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결국 거기까지 결부되면서 조선주의 강세가 지난주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버텀업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조선업의 실적에 대해서 깊숙하게 분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고가갱신 한다고 해서 실적 갖고 와가지고 왈가왈부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되게 비양심적인 태도, 솔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고가갱신하는 상황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쏠림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약간의 부분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펀더멘탈성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매크로 상황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조선업, 방산업 몇몇 개 섹터가 좋아서 지금 주가의 쏠림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 요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쏠림이 강화됐다라고 하면 그 쏠림이 어느 순간은 좀 크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지금 방산, 조선이 좋지만 이쪽에 너무 집중돼서 우리까지 쏠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변동성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까지 감안한 투자 전략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그냥 저는 한 요 정도 생각만 가지면 된다. 그냥 좋다, 좋으나 대신에 몰빵 찍지는 말자. 아니면 요 정도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조선업 덕분에 현대건설이 지금 건설주 다 안 좋거든요. 근데 건설주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업과 관련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이야기를 빼고는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투자를 늘리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그게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조선업에 좋은 이슈이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미국에 그만큼 숙련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유지되고 있는 마진율이 미국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선업에 좋은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현대건설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현대건설이 미국 가서 조선 도크를 건설하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에게만큼은 좋은 상황이 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조선업과 같은 레벨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SM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디어 엔터 일부나 또 화장품 쪽에서의 단기 상승 전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선, 방산 이렇게 몇몇 개의 쏠림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종목별 확산의 흐름이 있을 때 그럴 때보다 더 시장은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인 흐름들을 지난주에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 긍정적인 흐름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알파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변압기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리는 건 효성중공업인데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전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에서도 보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존재를 했었던 게 사실이고, 이후에 실적 전망을 할 때도 이전에 뭔가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던 것만큼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테마파크를 통해서 전력기기를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정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글로벌 전력기기 중에서 중장기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들이 상승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독일의 지멘스를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가갱신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지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롱사인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베르노바가 롱사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멘스가 국가갱신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이나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기 쪽에서 강세 전환이 나올 거다 이렇게 100%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우리나라 전력기기에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한 축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편입을 할지 편입을 했다라고 하면 더 늘리는 편입을 할지 이거는 실질적인 상승 전환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글로벌하게 그런 여지가 발생한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해 놓고 우리 시장 종목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알파 수익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위험이 축소됐다라는 환경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조선, 방산 등의 대장주의 랠리 속에 상승 종목군의 확산이 전개된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후에 이번 주에도 다시 시장 위험이 재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결론 및 투자 관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대비해서 강세기는 하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의 매력이 증가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알파 게임이 더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난주도 마무리를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앞서 이렇게 길게 살펴보기로 했지만 비교적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위험의 증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지수 관련주에 대한 의미 있는 관심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알파 대형주, 개별 종목 대형주, 알파 게임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일종의 단기의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 불확실성의 제거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알파 종목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상황은 관세 협상을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관세 협상을 한다라는 게 좋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이번 주에 만약에 우리나라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와 버린다고 한다면 조금 내용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및 점검 포인트만 짚어보고 오늘 주간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노동절이 5월 1일 날 있잖아요. 근데 이 5월 1일 날 안 쉬는 나라가 있습니다. 딱 두 나라 있는데 미국이랑 일본이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 그리고 경제지표 모두 다 되게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한 주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한 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주목이 되는 거는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발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의 실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또 이 빅테크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화요일 날 발표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한두 번 정도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주가의 조정 상황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보인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적 이후에 롱사인이 나오는지 이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분야의 실적이 하향 조정됐단 말이죠. 그러니 지난번 우리가 앞서 봤던 알파벳의 실적처럼 그래도 하향 조정된 실적의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대로 AI 소비 사이클이 핵심이 된다고 하면 실제 AI 서비스 분야의 실적이 좋게 나올 때 주가가 얼마나 더 강한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 분야가 10% 정도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모두 다 AI 서비스 쪽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이벤트를 보게 되면요, 이번 주 진짜 중요한데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첫째 주 금요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4월 말 5월 초가 합쳐진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한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라는 건 결국은 리세션의 시그널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정적으로 이 리세션 시그널이 나오면 나올수록 연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이벤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배드 이즈 구세 상황으로 현재 국면은 경제지표 상황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경제지표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백악관에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정말 체크할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주중에 제가 스팟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슈 점검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최대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전 주간 시황보다는 PPT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아주 깔끔한 상황은 아니라서 말도 좀 많이 씹히고 버벅거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뭐 좀 되게 너 성의 없이 방송한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했다 보니까 엄청 지금 막 피곤한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주간 시황 하면서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다 웬만하면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번 주 투자를 하는데 충분한 가이드라인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슈도 많고 또 다르게 또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고요. 그럼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